네, 안녕하세요. 영신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이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을 해서 이번 주는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이 됩니다. 사전에 예고드린 대로 2학기 화학2 수업은 EBS 수능 완성 풀이로 진행되고요. 이번 주가 지나서 등교 가능한 시점이 되더라도 수능 원서를 쓴다거나 수시 상담, 9월 모평도 있고요. 수시 원서 접수 등으로 인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지 못할 경우에 수업 보충 자료 형태로 수능 완성 풀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풀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완성 화학 1의 양적 관계죠. 22페이지 44번 문항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이죠. 다음은 A와 B가 기체죠. A와 B가 지금 기체고 반응하여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이다. 자,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반응식의 개수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는 A와 B의 양을 달리해서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 2, 3. 자, 이런 식의 표가 주어지는데 반응물의 양이 다르고요. 세 반응에서 그때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는 혼합 유형의 문제라고 하죠. 자, 이런 혼합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뭐라고 했었죠? 핵심은 그렇죠. 핵심은 모자란 녀석, 다시 말하면 한계 반응물을 찾는 것. 그게 문제풀이의 절반이라고 했어요. 혼합 유형에서 결국에는 한계 반응물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을 할 수밖에 없죠. 반응물이 두 종류라고 했을 때 둘 중에 어떤 녀석이 한계 반응물일 것이냐, 이거는 일종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인 모순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한계 반응물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반응에서 일단 각 반응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실험 1과 2는 자, 좀 확대해 볼게요. 실험 1과 2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모두 나와 있죠. 그럼 실험 1, 2는 결국에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준 실험이죠. 반면에 실험 3 같은 경우에는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실험 1과 2에서 한계 반응물을 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반응식을 완결 지은 다음에 실험 3에 적용하는 형태로 풀이 과정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체 반응, 양적 관계에서는 결국 반응 전후의 부피 변화 혹은 몰수 변화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는데 실험 1을 먼저 보겠습니다. 실험 1은 반응 전 기체의 몰수는 보시면 2몰 14몰 합이 16몰이죠. 16몰에서 18몰로 몰수가 증가를 했죠. 자, 몰수가 증가했으니까 잠시만요. 여기 표시를 할게요. 여기는 자, 죄송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2몰이 증가하는 반응이다. 자, 실험 1은 2몰 증가 반응이다. 표시를 할게요. 자, 실험 1은 2몰 증가 반응, 실험 2는 자, 5몰, 6몰 합이 11몰이죠. 11몰에서 12몰, 그러니까 1몰이 증가했죠. 자, 1몰이 증가하는 반응이다. 자, 몰수 증감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결국 반응의 진척, 얼마만큼 반응이 진행되었느냐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표이기 때문에 몰수 증감을 보라고 했는데 실험 2는 실험 1에 비해서 반응이 절반만 진행된 거죠. 실험 1 같은 경우에는 2몰이 증가했다면 실험 2는 1몰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반응에 참여한 반응물의 양은 실험 2가 실험 1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계 반응물을 먼저 한번 정해 봅시다. 일단 자, 실험 2를 먼저 볼까요? 실험 2를 보면 A와 B 둘 중에 하나가 한계 반응물일 텐데 색깔 좀 바꿔볼게요. 자, 만약에 실험 A가 실험 2에서 A 반응물이 한계 반응물이다라고 해봅시다.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한다면, 자, 얘가 지금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모자란다는 뜻이죠.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실험 2에서 A가 5몰 있었고 B가 6몰 있었어요. 그런데 5몰을 넣었던 A가 모자란다고 한다면
실험 1에서는 자, 14몰을 넣었습니다. B를 더 많이 넣었어요. 2배 이상을 넣었습니다. 2배 이상을 넣었는데 A는 2몰로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실험 2에서 만약에 A가 한 개의 반응물이라고 한다면 실험 1에서도 누가 A가 한 개의 반응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험 1, 2에서는 모두 A가 한 개의 반응물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험 1, 2에서 A가 둘 다 한 개의 반응물이라고 한다면 이 한 개의 반응물의 양에 따라서 생성물의 양, 다시 말하면 반응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결정을 하는데, 자, 실험 2가 실험 1에 비해서 2.5배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긴 지금 2몰 증가했고 여긴 1몰. 실험 2는 실험 1에 비해서 절반밖에 진행이 안 됐단 말이야. 이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바로 첫 번째 가정. 얘가 한 개 반응물, A가 실험 2에서 한 개 반응물이라고 하는 가정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반응물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 반응물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자, 실험 2에서 한 개 반응물은 누가? B가 한 개 반응물이 돼야 된다. 잡아낼 수 있고요. 자, B가 한 개 반응물이라고 하는 것은 6몰이 모두 다 반응한다는 거겠죠. 여기서 6몰이 모두 다 반응한다. 자, 여기 조그맣게 적어볼게요. 6몰 중에서 6몰이 모두 반응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실험 1은 실험 2에 비해서 2배가 더 진행이 돼야겠죠. 그러면 실험 1에서는 B가 몇 몰이 반응해야 된다? 12몰이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실험 2에서는 6몰 반응하고 실험 1에서는 12몰이 반응해야 된다. 그러면 14몰 중에서 12몰만 반응하니까 얘는 한 개 반응물이 아니네? 누가? A가 뭐가 돼야 된다? 한 개 반응물이 돼야 된다. 실험 1에서는. 자, 실험 1과 2에서 우리가 한 개의 반응물을 다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몰이 실험 1에서 2몰이 모두 반응을 하고 B는 12몰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2몰, 12몰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겁니까? 1대 6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 X는 얼마? X는 1몰, Y는 6몰이 돼야겠죠. 1대 6으로 반응하니까. 그럼 X, Y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1대 6으로 반응하니까 5몰 중에서 몇 몰만 반응한다? 5몰 중에서 1몰만 반응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1몰만 반응한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물은 보시면 C와 D가 Z로 같은 몰수만큼 만들어지죠. 같은 몰수만큼. 자, 그러면 같은 몰수만큼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는 자, 반응물의 몰수랑 생성물의 몰수가 합쳐진 거겠죠.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반응물도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실험 1에서는 A 2몰 다 반응했고 B는 14몰 중에서 2몰이 반응했죠. 2몰이 반응했어요. 14몰 중에서 2몰이 반응했고, 죄송합니다. 14몰 중에 12몰이 반응했으니까 2몰이 남아있고, 그리고 생성물이 몇 몰? 생성물이 16몰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야지 합이 18몰일 테니까. 실험 2는 어떤가요? 자, 5몰 중에서 1몰 반응하니까 A가 4몰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B는 없을 거고, 합이 12가 돼야 되니까 더하기 얼마가 돼야 된다? 8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12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표시를 좀 해볼게요. 이 16, 8이라고 하는 거, 이게 생성물의 몰수 합인데 생성물이 C와 D 둘 다 Z몰만큼씩 만들어지니까, 자, 이 16몰이라고 하는 몰수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16몰은 결국에는 C가 8몰 만들어지고요. D가 8몰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8몰이라고 한 것도 들여다보면 C가 4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D가 4몰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Z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실험 2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자, 1몰 반응했습니다. 6몰 반응했습니다. C와 D는 4몰씩 생겼습니다. Z는 숫자가 뭐가 돼야 되나요? 4가 돼야 되겠죠. Z는 4로 통일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 Y, Z까지 우리 모두 구했다. 그러면 반응식이 완결이 됐으니까 실험 3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실험 3을 봅시다. 1대 6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한 개 반응물은 그렇죠. B가 돼야겠죠. 이거 써볼게요. 9몰 중에서 9몰은 모두 반응할 거고, 그 다음에 3몰 중에서 1대 6이니까 1.5몰 반응하겠죠. 1.5몰 반응할 거다. 자, 그러면 반후 전체 기체 양이라고 한 것은 남아있는 거랑 생성된 거 합이니까, 자, 1.5몰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3몰 중에서 1.5몰 반응하니까 1.5몰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생성물 C와 D는 1대, 자, 보세요. 1대 4로 생기죠. 1.5몰이 반응했다. C는 몇 몰이 생겨야 됩니까? 그렇죠. 6몰이 생겨야겠죠. 근데 6몰, C만 6몰이 생기나? 아니죠. D도 6몰이 여전히 생겨야겠죠. 요거 더하면 얼마? N은 13.5몰로 계산이 된다. 자,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보고 답을 골라봅시다. 기억 Z는 X 더하기 Y다. 자, Z가 지금 4고요. X는 1, Y는 6이니까 부등호가 지금 반대로 돼 있죠. 아, 이거는 틀렸다. 부등호는 반대로 돼야 된다. 니은 1에서 3까지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A가 모두 소모된 실험은 한 가지다. A가 모두 소모된 실험은 그렇죠. A가 모두 소모된 것은 실험 1 하나밖에 없죠. 실험 1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디귿 N은 14다. N은 14가 아니라 얼마였습니까? 13.5로 계산이 됐죠. 자,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그렇죠. 니은밖에 없으니까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4번 문제랑은 달리 이거는 이제 주입 유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X, 일정량의 X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Y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전체 양을 모니터링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는 주입 유형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근데 반응식이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X, Y, Z 개수가 미지수로 나와 있고 반응물과 생성물만 지금 나와 있죠. 개수는 나와 있지 않고 이런 경우엔 일단 뭐 문제에 따라 다른 경우는 있는데 반응식을 완결시키는 게 대부분의 경우 해결법이긴 해요. 근데 뭐 굳이 그렇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자, 뭐 어쨌거나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만 나와 있고요. 개수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반응식을 일단 완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주입 유형이라고 하는 거. 자, 주입 유형의 문제인데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그래프와 표로 나눠서 그려줬어요. 자,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조금 여러분들이랑 먼저 살펴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요 화면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특정 양의 어떤 반응 하나가 있고 나머지 다른 녀석의 양을 늘려가면서 반응을 진행시킨 거죠. 그때 나머지 한 녀석의 몰수라든지 혹은 뭐 질량이라든지 혹은 부피라든지 하는 것을 X축으로 놓고요. X축으로 놓고 Y축을 생성물의 몰수 혹은 생성물의 부피라고 놓는다고 했을 때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 여러분들 반응식을 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모든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 그래프로 어떤 양적 관계의 정보, 자료들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런 식의 미분이 안 된 지점, 다시 말하면 꺾인 지점이죠. 이런 지점, 이런 특이점들은 의미를 가져요. 특히 기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꺾이는 지점을 우리는 완결점이라고 부르고요. 중화 반응일 때는 이런 점을 우리는 중화점으로 보통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지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 꺾이는 지점을 다 봤을 때
자,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꺾여 올라간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꺾이기 전까지는 일정하게 증가를 하다가 꺾이고 난 지점, 다시 말하면 완결점 이후부터는 생성물의 양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근데 여기선 반응이 진행이 안 된단 말이야. 집어 넣어주는 녀석, 남는 녀석의 양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부피 몰수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완결점 이전은 어떤 반응이었냐? 완결점 이전은 사실은 이전이 여기서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이전에는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 형태로 나아가다가 완결점 이후부터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꺾여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꺾여 올라가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몰수 감소 반응으로 보고요. 아래쪽으로 꺾이는 같은 경우에는 몰수 증가하는 반응으로 봅니다. 만약에 꺾인 점이 없다. 완결점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몰수가 변하지 않는 반응, 다시 말하면 반응 전 개수와 반응 후의 개수 합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특이점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완결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완결점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아, 얘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몰수 감소 반응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먼저 잡아내셔야 되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들여다 봅시다. 이게 몰수 감소 반응인데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 자, 요런 형태의 문제는 세 지점만 보시면 됩니다. 자, 최초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을 왜 봐야 되냐면 여기에는 지금 y를 넣지 않은 지점이죠. 그럼 이 지점은 x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x밖에 존재하지 않는 지점, 최초 지점. 그 다음에 뭐 y 절편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꺾이는 완결점. 자, 완결점에서는 자, 누구만 있다? 생성물만 있어요. 생성물만 존재한 지점이 바로 완결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뭘 봐야 되냐? 완결점 이후를 봐야 돼요. 자, 완결점 이후를 보는 이유는 바로 이 y에 해당하는 어떤 양적 관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는 녀석이죠. 남는 녀석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집어넣는 족족 뭐 부피로 반영되면서 증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완결점 이후를 들여다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표시를 해놨는데, 자, 완결점에서는 지금 생성물만 존재를 해요. 이거 하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부피를 몰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이 완결점 이유를 확인을 해야 된다. 자, 뭔 소리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완결점 이유를 지금 들여다보니까 부피가 보세요. y를 0.5에서 죄송합니다. y를 0.5에서 이거 표시할게요. y를 0.5에서 1로 0.5몰 증가시켰더니 부피가 얼마가 증가했다? 2에서 4로 이만큼 증가했다. 아, 이 무슨 소리냐? 지금 전체기체의 부피라고 했지 몰수라고 나와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부피를 몰수로 환산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이 장치라는 거죠. y 같은 경우에 전부터 기체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종류에 상관없어. y는 0.5몰에 해당하는 게 부피 얼마를 차지한다? 2를 차지한다는 거죠. 자, 이걸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정리해 놓읍시다. 이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는 이 부피 1만큼이 결국엔 몇 몰이다? 0.25몰이다. 왜 부피 2만큼이 0.5몰이었으니까. 이렇게 조건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표시를 해 놓는 거죠. 부피 1은 0.2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x가 부피 1만큼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피 1은 0.25몰이라고 했잖아. x가 0.25몰만큼 있었는데 x 0.25몰에 해당하는 게 몇 g이다? wg이란 거야. 몰수 질량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뭔가 분자량에 대한 부분을 끄집어낼 수 있겠죠. 어쨌거나 x 0.25몰과 그 다음에 y를 얼마만큼 반응시키냐.
자, 지금 보세요. 완결점까지 집어넣은 y가 0.5몰이었죠. y 0.5몰. 뭐 물론 이거에 대한 질량은 알 수가 없어요. y 0.5몰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결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완결점에는 누구? Z만 있겠죠. Z가 몇 몰 생성된다? 0. 자, 지금 남아있는 거, 자, 요 완결점 보세요. 완결점의 부피가 2잖아. 2면 0.5몰이겠죠. Z가 0.5몰 생성되는 반응이다. 라는 거죠. 완결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X와 Y가 모두 반응에 참여해야 되고 그게 전부 다 생성물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X 0.2몰 반응하고 그게 Y 0.5몰과 모두 반응해서 Z 0.5몰을 생성시킨다. 그러면 반응식을 우리는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X 0.25몰, Y 0.5몰, 1대2잖아. 자, 그러면 써봅시다. 1은 생략하지만 여긴 그대로 써줄게요. 1X 상태 표시 안 할게요. 이게 y 이만큼이랑 반응한다. 왜? 1대2로 반응하니까. 그래서 z를 0.5몰 생성하니까 2z다. 이렇게 반응식을 우리가 완결시켜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몰수비는 1대2대2로 반응하고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다. 몰수 감소 반응 맞죠? 1몰 감소 반응이야. 아, 그러면 이거 반응식을 완결했으니까 나머지는 조건에 맞게 우리가 해결을 하시면 되는 문제다. 자, 그러면 먼저 보기 기억부터 볼까요? x, y, z를 우리가 다 구했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이다. 그렇죠. 1, 2, 2니까 5가 맞겠죠. 그렇다. 그 다음 니은 가에서 전체 질량 전체 기체의 질량, 나에서 전체 기체의 질량. 자, 지금 질량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질량 보존 법칙을 뭔가 써야 될 것 같은데 보기 나를 여기 오른쪽에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보기 니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 지금 XWg이 얼마냐면 0.25몰이에요. 그쵸? 근데 가 같은 경우를 보면 가 지점이겠죠? 가 지점을 보면 y를 0.25몰을 주입했단 말이야. y 0.25몰을 주입했어. 그래서 뭐 z를 얼마를 생성한다? z 0.25몰을 생성하는 거죠. 그 다음 나점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입니까? 자, 나점 같은 경우에는 y를 x는 지금 0.25몰로 픽스가 돼 있고 y를 0.75몰을 주입했어요. 그래서 z가 몇 몰 생성됐다? z가 0.5몰 생성됐다. 그쵸. 완결점 이유니까 y가 남겠죠.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표를 한번 보세요. 표. 전체 기체의 질량분의 z의 질량이죠. 전체 기체의 질량분의. 이 전체 기체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전체 기체의 질량. 일단 한번 여기 적어 봅시다. 가 지점. 자, 전체 기체의 질량. 전체 질량인데 어느 지점? 가 지점이겠죠. 가 지점의 전체 질량 분의 뭐다? Z의 질량이죠. Z의 질량인데 우리가 지금 Z의 질량은 몰라요. 하지만 Z의 뭐는 알고 있다? Z의 몰수는 알고 있다. Z 몰수 0.25몰, 나지점 Z 몰수 0.5몰이다. 몰수비는 1대2네, 질량비도 1대2겠구나. 그럼 여기도 똑같이 1이라고 적어봅시다. 여기 1이라고 적고 여기 2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분모는 전체 질량. 근데 어느 지점? 나 지점. 전체 질량은 질량인데 나 지점의 전체 질량. 자, 그리고 Z의 질량비는 1대2니까 분자죠. 1, 2 집어넣고
요거 한 개 몇 대 몇이냐? 6분의 5대 7분의 5란 거죠. 요거 정리하면 분자 똑같네. 그러면 6, 7이니까 7대 6이겠죠. 7대 6이더라. 아, 그러면 이거 전체 기체의 질량, 우리가 지금 가나 나에서 전체 기체 질량을 요거 비율 우리가 따지면 되는 거죠. 요거랑 요거 비율 따지면 되는 거죠. 보기 니은은 가에서 전체 기체의 질량분의 나에서 전체 기체의 질량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전체 기체의 질량 가 대 나 요거 구하면 몇 대 몇 나옵니까? 요거는 6 절반하면 3대 7 나오겠죠. 3대 7. 자, 전체 기체의 질량비는 3대 7이 나오더라. 여기 혹시 정리를 해둡시다. 정리를 해두는 게 보기 니은을 디귿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자, 전체 기체의 질량, 전체 기체 질량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 가 대 나가 몇 대 몇이다? 3대 7이 된다. 자, 그러면 가에서 전체 기체의 질량분의 나에서의 전체 기체의 질량은 3분의 7이니까 2보다 큰 게 맞죠? 보기 니은은 그래서 뭐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다. 3분의 7은 2보다 크니까요. 그쵸? 그 다음 Z의 분자량을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 Z의 분자량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구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X랑 Y에 해당하는 분자량의 비율을 가지고 분자량을 가지고 Z의 분자량을 사실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B를 구하는 게 아니라 분자량은 뭐다 라고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보기 디귿을 요 밑에다가 해결을 해볼게요. 자, 보기 디귿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보기 디귿 일단 이렇게 봅시다. 지금 반응 전에 mx 이렇게 놓아둡시다. x의 분자량은 mx라고 해봅시다. mx y의 분자량을 my라고 해보자. 자, 근데 지금 가 지점을 한번 볼까요? 가 지점, 지금 점이 나오니 가와 나니까 가 지점에서 반응물의 질량의 합, 이건 전체 기체의 질량과 똑같겠죠. 반응물의 질량의 합은 어떻게 표시할까? x가 지금 0.25몰이고 x의 분자량을 mx라고 놨어요. 그럼 분자량 곱하기 몰수 하면 되니까 0.25 mx겠죠. 요게 x의 질량일 거고 y의 질량은 얼마인가요? 가 지점에서도 역시 y를 0.25몰만큼 집어넣었으니까 0.25y다. 이게 가 지점에서 전체 기체의 질량이겠죠. 왜? 반응 전후에 반응물의 질량의 합과 생성물의 질량의 합, 이게 결국에는 반응물의 질량만 따져도 전체 기체의 질량과 같겠죠. 질량은 보존될 거니까. 요게 가 지점에서 전체 기체의 질량과 같겠죠. 이거랑 그 다음에 나 지점에서 전체 기체의 질량 어떻게 구할까? 역시 x는 0.25몰만큼 있으니까 0.25 mx라고 해보자. 우리가 지금 x의 분자량을 몰라요. mx라고 놓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y를 얼마만큼 집어넣냐? 다 반응하건 안 하건 결국 질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집어넣어준 y의 질량을 우리가 구해줘야겠죠. 그걸 더해줘야겠죠. 0.75 my만큼을 집어넣어준 거, 요걸 더해주면 y의 전체 질량이 되겠죠. 자, 보세요. 요게 지금 가 지점에서 전체 기체의 질량이 될 거고, 요게 나 지점에서 전체 기체의 질량이 될 거다. 어떤 식으로 구했냐? 반응물, 집어넣어준 반응물의 질량의 합으로 구했다. 질량은 보존되니까. 자, 그럼 이거의 b가 위에 구해놨잖아. 3대 7이라고. 요게 얼마다? 3대 7이더라.
자, 이게 3대 7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식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0.25, 0.25, 0.25, 0.75잖아. 1, 1, 1, 3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만들어서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 구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b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mx 대 my는 다시 말하면 x와 y의 뭐 분자량의 b는 몇 대 몇이 된다? 1대 2가 된다. 자, 그럼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분자량의 b를 우리는 구했지만 사실은 mx의 분자량은 사실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 mx는 0.25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wg이란 말이야. 그러면 x의 분자량은 어떻게? 4w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곱해주면 되니까. 자, x의 분자량이 4w다. y의 분자량은 그럼 뭐겠어? 8w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z의 분자량은요? z의 분자량은 여기서 뭐 각각의 몰수비, 질량비 구해갖고 분자량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질량보존 법칙 쓰면 돼요. 자, 질량보존 법칙은 어떻게? 반응식을 다 알고 있으니까 x 2y다 2z다. 자, 그러면 지금 1몰만큼의 x가 있으니까 이거 4w라고 해보자. y는 8w잖아, 분자량이. 그게 2몰만큼 있으니까 16w다. 그럼 질량합은 얼마죠? 20w겠죠. 2몰로 나눠주면 이게 20w일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2몰만큼 있을 때 20w 아니야. 그러면 1몰만큼 있을 때 다시 말하면 mz의 분자량은 얼마로 계산된다? 10w로 계산이 되더라. 보기 디귿 역시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거니까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더라. 자, 이렇게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숫자가 좀 지저분해요. 숫자가 좀 지저분하고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반응물만 사실은 구하면 거의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개 반응물 구하는 과정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중화 반응을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조건들, 반응 개수가 A가 4보다 작다는 이런 조건들 반드시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에서 A와 B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 유형이겠네. 그러면 한 개 반응물 구하는 거면 끝나는 거네. 자, 그러면 뭐부터 하는지는 뭐 상관없고요. 지금 보니까 보자. 2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뭐 1번부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둘 중 하나를 한 개 반응으로 정하세요. 둘 중 하나를.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지금 A가 4보다 작다. 여기에 주목을 하세요. A라고 하는 거는 개수기 때문에 1, 2, 3 세 개 중에 하나에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대1로 반응하거나 2대1로 반응하거나 3대1로 반응을 해야 되죠. 근데 실험 2를 보면 보세요. 부피비가 곧 몰수비가 되죠. 온도 압력 동일하니까 아보가드로 법칙 써서 자 150L 대 45L야. 150L 대 45. 그러면 누가 한 개의 반응물일지는 명확해요. B가 한 개 반응물이 돼야 돼. B가 한 개 반응물이. 지금 A가 4보다 작다라는 거는 3대1이거나 2대1이거나 1대1로 반응한다는 건데 1대1로 반응하면 45, 45 반응할 테니까 45, 45 반응할 테니까 B가 한 개 반응물이고요. 2대1로 반응하면 90L 45 반응할 거니까 역시 B가 한 개 반응물이겠죠. 3대1로 반응하더라도 45 곱하기 3 하면 135 대 45로 반응해야 되니까 역시 B가 한 개 반응물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A가 4보다 작다는 거는 한 개 반응물이 뭐다라고 준 거나 다름없어요. 얘가 한 개 반응물이 돼야지. 그쵸? 얘가 근데 한 개 반응물이 되면 보세요. 실험 1은 자연스럽게 구해져요. 실험 1은 B가 더 많이 들어갔단 말이야. 심지어 1대1, 2대1, 3대1 넣어서 결국 B가 한 개의 반응물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실험 1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1대1로 반응한다고 해도 A가 한 개 반응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실험 1과 2에 한 개의 반응물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건데 푸시다 보면 이게 숫자가 조금 좀 지저분하게 나온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계마등물을 구하는 게 문제풀이의 핵심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이런 호남 유형의 문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화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 설명하고 중화반응 문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